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주 화요일 월북한 트라비스 킹 미국 이등병과 관련해 유엔 사령부가 북한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대화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망명 신청자들을 또 로스앤젤레스로 보냈습니다. 6월 14일 이후 5번째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연방 하원 의원은 주지사의 처사를 비난하고 의회가 이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부를 끓게 했던 폭염이 동부로 확산되면서 여러 주에 이번 주 폭염 경고가 발령됩니다. 서부에서는 오늘 많은 지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깰 정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수요일 이자율을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은 다음 단계에 대한 힌트를 더 궁금해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 수입이 50% 내려간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를 바꿀 것이라고 그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업 부진 속에서 리브랜딩 목적으로 로고를 바꿀 때 소비자는 오히려 싫어합니다. 일론 머스크만큼이나 주목받는 인물이 아마존 CEO였던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가 워싱턴 포스트를 산 지 10년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 신문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마존의 창업자고 최고 지도자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오랜만에 영화가를 신나게 했습니다. 바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 첫 주에 티켓이 가장 많이 팔린 영화인데 여자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최고의 흥행 기록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개발을 그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깊이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교착은 교착인데 폭력적인 교착입니다. 러시아의 오데사 공격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드론 공격으로 보복했고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미국에서 아주 굵직할 만한 이거다 할 만한 공식적인 공통적인 탑 뉴스는 없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산발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위험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잠재 요소가 남아있는, 불씨가 남아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 오늘 아침에도 주목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선거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오늘의 미국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월북한 트라비스 킹 미군 이등병과 관련해서 유엔 사령부가 처음으로 북한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에 설치된 그 커뮤니케이션 라인인데요. 원래는 이 라인을 어느 쪽에서 들던 상대방에서 답변을 해야지 되는데 북한은 잘 답변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때만 답변합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이후에 정확하게 언제 몇 시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유엔군 사령부 측에서 북한과 말하자면 일종의 교신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발표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이등병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는데도 북한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자진 월북인 것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앤드류 해리슨 장군이 이렇게 소통했다는 것만으로도 낙관적이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알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자세한 것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을 리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받아줬다는 것, 북한도 협상을 할 뜻은 있다는 그 정도는 알린 것이고 보통 이제 이런 때 이번처럼 초긴장 상태가 아니더라도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이 몇 주일, 몇 개월씩 이 이슈를 묵혀두고 답변을 하지 않고 협상할 태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더 중요한 것이 부산에 켄터키 함대가 도착한 것에 이어서 제주도에도 애나폴리스 함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핵 추진체가 있는 그런 함대로 목표 자체가 적의 배
또 적의 잠수함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켄터키 함대는 부산에, 애나폴리스 함대는 USS 애나폴리스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딱 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그 USS 그 켄터키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198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핵 잠수함이 들어간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주에 USS 애나폴리스가 딱 정박하고 나서는 몇 시간 뒤에 이렇게 그 유엔 사령부 측에서 북한과 이등병 트라비스 킹에 대해서 서로 뭔가 대화를 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는 이 애나폴리스 함대의 경우는 함대는 같지만 무기 자체는 재래식 무기를 실었다는 거거든요. 뭐 핵 추진체 쓸 수 있는 그 함대이지만 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넣고 그리고 미국의 이등병이 자진으로 월북해서 이렇게 된 상황에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할 것인가, 공동 훈련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봐야지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주 뭐 세게 훈련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그 이등병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이등병이 북한으로 아주 유유하게 넘어간 이후에 공동 경비 구역의 민간인 관광은 현재까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많은 것을 미국이 정말로 일단 대화를 오랜만에 한 거잖아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그것으로서는 굿뉴스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그 트럼프 시대 때에 얘기했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뭐 단어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이등병의 북한 이게 억류가 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자발적인 행동인 것처럼 하면서 북한에서 이 이등병을 어떠한 선전 도구 활용용으로 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조금이라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조금씩 동결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문재인 행정부 그 당시에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오늘의 미국에선 그럴 리가 없다는 대부분 이상의 미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야말로 어쩌면 그 불가능한 목표를 미국이 이번에 완전히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핵 군축 회담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핵을 가진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면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동결을 하는 조치를 취한다던가 그래서 이것은 maybe 굿뉴스가 될지 더 배드한 뉴스가 될지는 통신선이 계속 가동이 되면서 북쪽과 유엔부 사령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고 반응들을 보고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음에 대통령으로 만들었었을 때 멕시코에 벽을 쌓겠다. 이민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아닌 사람 싫어. 그게 오바마야. 오바마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래요. 그런 사람이 8년이나 대통령을 했대요. 이 같은 거짓 주장을 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인지 속아 넘어간 척한 것인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고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이민자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그리하여 이제 또다시 지금 교육 문제, 총기 문제 많은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것이 2024년도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를 뽑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선거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민도 거기에 얹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주의 주지사들이 열심히 본인들도 더 큰 무대로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토요일에도 또 11시 30분쯤 44명을 텍사스에서 버스를 태워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의 유니언 스테이션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들이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누가 다 믿겠습니까? 물론 그 텍사스 주지사의 말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우리는 모든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 제가 좀 전에 망명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부 망명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이고 그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 매체에선 전부 망명 신청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가디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보낸 그 신청자들을 보면은 베네수엘라라든가 엘살바도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 사람이 섞여 있대요. 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좀 다양합니다. 페루, 멕시코, 온두라스, 아이티,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어린이도 있습니다. 14명 어린인데 2살에서부터 14살 사이까지의 어린이고 모두 44명을 보냈습니다. 캐티드럴 하이스쿨에서 다운타운에 도착했으니까 다운타운에 그 하이스쿨에 이제 주말이었으니까 뭔가를 차려놓고 의료 점검부터 하고 배고프니까 밥도 드리고 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때는 종교단체가 앞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뭐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비영리 단체 물론 들어가죠. 비영리 단체가 법률 자문 같은 것도 해야지 되니까. 그리고 하이스쿨 학교 교육계에서도 전부 이제 힘을 보태서 LA 시정부, 카운티 정부와 함께 이제 이분들을 지금 돌보고 있고요.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그런 말이죠. 니들 서류미비자, 불법 체류자 좋아하잖아. 니들 알아서 해봐. 그러면 이쪽 주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범죄고 정치 스턴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리오데자네이로 강에서 정말 어린이들 물도 주지 않고 쫓아버리고 또 몇몇 사람은 숨지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건 인간의 품이라고는 없는 것이다. 그 뙤약볕에 건너왔는데 물 한 모금 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숨지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텍사스의 주지사가 이것도 이것보다 늘어났을 겁니다. 워싱턴 DC로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덴버, 로스앤젤레스로 전부 몇만 명이네요. 워싱턴 DC만 1,300명, 뉴욕도 뭐 거의 10,000명, 필라델피아, 덴버, 로스앤젤레스는 5번이니까 지난주엔 2번이네요. 화요일과 토요일.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텍사스주의 정치인 토니 곤잘레스 라스트 네임 보면은 이분의 인종은 백그라운드는 짐작을 하실 겁니다. 23지구가 지역구입니다. 23지구는 이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에서 한 800마일 떨어진 곳이랍니다. 텍사스가 워낙에 넓은 땅이니까 그렇고요. 이분은 민주당은 공화당을 비난하고 공화당은 민주당을 비난하는데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공화당은 민주당이 다 불법 체류자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하면서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공화당을 향해서 민주당의 얘기는 너무 형이 상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미국과 지금 망명을 오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 미국이 잘못한 것, 죄책감, 뭐 노예제에 대해서 좀 속죄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고 또 미국이 넉넉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니까 또 세계 법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망명 같은 것을 신청 정도는 일단 받아들이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이 너무나 비인간적이다라고 어떻게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도 안 주고 쫓아버려서 아이를 숨지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의견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 상황에는 그 점을 토니 곤잘레스 의원이 텍사스 경찰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아이를 리오그란데 그 강으로 밀어넣었다는 다시 밀어넣고 또 숨지기도 하고 그런 보도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의회가 일을 해야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풀 수도 없어요. 의지가 있어도 의회에서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의원이 민주당일까요? 아니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토니 곤잘레스 의원이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어차피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법 같은 것을 통과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일하게 하고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와서 일하게 하는 뭐 이런 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 단 하나는 아니겠죠? 물론 폭력, 정치적인 망명도 있을 테고 그렇죠. 정치적인 망명하는 사람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서 헤엄쳐서 아이와 같이 올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서 텍사스로 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만한, 미국 백인들이 안 하는 일 많으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다 싸우지 말고 그렇게 문제를 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날씨 얘기는 조금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네, 지금 2024년도 후보를 선출하는데 48% 트럼프 전 대통령, 이게 팍스 비즈니스의 인터뷰거든요. 니케일리가 왜 이렇게 높나요? 여기는 14% 팍스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론 디센티스가 니케일리 다음 13%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렇다는 것을 지금 CNN 방송 화면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 날씨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고, 제가 이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심지어 저처럼 페이롤 체크를 받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생활인이라면 전부 이제 결정을 내려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뭔가를 나쁜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정말 바꿔서 훌륭하게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또 나의 사업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뒤에는 아마존의 CEO였던, 지금 CEO 자리는 내려놨죠.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 그리고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전해드립니다. 나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맥북을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서 화면이 제가 좀 내리고 싶은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 내리고 싶은 화면이 화면에 꽉 차버리면서 절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그리고 다른 화면을 완전히 지금 잡아먹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중지를 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화면을 킬 수 있는가, 다른 화면으로. 네, 됐습니다. 일단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좀 전에 제가 그 구글의 제프 베조스가 CEO였다가 지금은 이제 체어맨, 아마존에는 그 체어맨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확인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확인하는데, 갑자기 구글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 뭐 챗GPT는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틀리게 가르쳐줘서 이제 구글에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위키피디아 같은 거 금방 뜨니까요. 근데 구글이 새벽에도 그랬는데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놓친 뉴스가 있는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구글로 찍고 구글 검색을 누르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일은 찾았고요. 지금 먼저 일론 머스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제 트윗을 해서 이제 그 트위터의 파란 새를, 그걸 이제 X자로 바꾸겠다, 로고 자체를 X자로 바꾸겠다 하면서 어제보다 이 사람 역시 장사를 잘해요. 조금 더 내놨습니다. 어제는 그냥 그런 얘기만 내놓고 했는데, 오늘은 미니멀리스트 아르데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X자가 검은색 테두리고 가운데는 이제 하얀색으로 돼 있고, 어제는 막 총소리 나는 것처럼 뻥뻥 이래서 저는 무서워서 별로였거든요. 제가 사실은 로고 바꾸는, 큰 기업의 로고 바꾸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로고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니멀리스트 아르데코다라고 본인의 그 팔로워 1억 4,900만 명에게 쫙 그 보냈습니다. 리브랜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챗처럼 중국에 결제도 하고 사람들에게 직접 메시지도 보내고 하면서 오랜 동안 뭐 10년 이상, 15년 정도 이 정도의 그 트윗의 파랑새를 없애버리겠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이상 15년 정도의 그 브랜드의 가치를 갖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때는 물론 이 제프 베조스는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새롭게 지금 바꾸고 싶잖아요. 아무리 직원을 반을 해고를 해도 뭐 광고 같은 것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왜냐하면 품이 있고 돈 잘 버는 전통적인 자리가 잡힌 기업들은 그렇게 최근에 일론 머스크처럼 인종차별주의자 말도 표현의 자유다. 모두 표현의 자유다. 이런 것을 백인우월주의자도 오케이.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브랜딩을. 리브랜딩을 해보겠다 하고 그렇게 바꾸는 건데 오늘 그 영국의 가디언은 지금까지 저만 느낌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일 회사 BP가 2000년도에 그 헬리오스 마크, 그 그리스 태양신 마크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뾰족뾰족한 그 마크 있잖아요. 그거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미지만 그렇게 만드네 하고 이 BP라는 회사가 오일 회사, 에너지 회사, 석유를 넘어서 비하인드 이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잖아요. 영국 석유 회사 이름이. 그래서 석유를 넘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갭 로고 어떠세요?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갭 로고가 이렇게 검다기보다는 푸른 게 약간 들어간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갭이라고 써 있잖아요. 2010년도에 약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글자를 잘 보이게 하고 그리고는 무슨 네모칸 하나를 글자 맨 위에 GAP의 P 위에 이렇게 네모칸 하나를 해놨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엿새 만에 바꿨거든요. 근데 이 트위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뀌기 전에 로고를 좋아했었고요. 미니멀리스트 아르데코다 하는데 미니멀리스트 아르데코는 저희가 지금 10층으로 이사 왔는데 9층에 있을 때 날마다 6년 동안 미니멀리스트 아르데코의 전형을 봤습니다. 윌튼 극장이 바로 이 아르데코 그 프랑스식 그 전형적인 건축 양식인데 지금 이 트위터의 X는 저는 이거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응이 좋은 반응보다는 글쎄요 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고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서 너무너무 성공해서 어느 정도 뭐 평정 같은 것을 다 한 뒤에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워싱턴 포스트, 요즘 한국일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기사 제휴를 하고 있는 이 워싱턴 포스트를 딱 10년 전에 사고 나서 그때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너무 잘 알려진 신문이지만 로컬 신문이거든요. 워싱턴에 그 정치 기사를 쓰는 로컬 신문. 그렇지만 비즈니스라든가 컬럼 같은 것은 컬럼리스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 컬럼리스트와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몇 배 더 많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물론 몇 배 많은 대신 에브리주에 그렇게 쓰지는 못하죠.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도 뭐 에브리주에 컬럼을 쓰지는 못해요. 컬럼리스트들이. 어쨌든 그렇게 한데 이제 이 로컬을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사업을 해보니까 글로벌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워싱턴 포스트를. 그런데 글로벌로 가려면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것이 돈을 뭐 그다지 많이 들이고 세계적으로 뭔가를 제패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인터넷이라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 디지털을 이용을 해라. 그게 인터넷이 준 선물이다 하면서 별로 돈을 많이 쓰고 인원 충원하는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걸 글로벌화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를 직접 직원, 뭐 direct employee, 그리고 편집자는 indirect employee, 뭐 이렇게 부르면서 indirect한 간접적인 사람들을 해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베론이라는 라스트 네임 이 사람이 이제 합의하고 나서 그만두고 뭐 레이건 재단 같은 것을 하고 합의에 아마 제프 베조스가 그 레이건 재단으로 가는 대신에 돈을 지원하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편집장이 사람들을 해고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간접 직원 이런 표현 대신에 분석가, 뭐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바꾸고 아니면 전략가 이렇게 바꿔서 워싱턴 포스트도 로컬이지만 정치기 때문에 워싱턴 DC가 무대이기 때문에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퓰리처상 같은 것. 그런데도 가차없이 인디렉트한 사람을 많이 해고를 했었죠. 그런데도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은 사업 분야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내기를 원한 거죠. 수익 내기를 원하는 게 또 당연한 거고 이게 무슨 공공신문도 아니고 올해요. 힘들 것 같아요. 올해도 2023년도에 아니 돈 주고 산 것은 그 당시 하기는 힘들었을 때 팔았으니까 2013년도에 2,500만 달러에 샀는데 올해 1억 달러 손해를 본대요. 야, 얼마나 많은 곳에 투자라면 이렇게 손해를 봅니까? 디지털 피크 때 그때 막 트럼프 전 대통령 한창이고 막 싸우고 막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할 때 워싱턴 포스트도 디지털 구독자가 300만 명이었다가 지금은 25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워싱턴 포스트의 그 내용으로서 정치로서의 하이라이트 정점은 그레함 가족이 오랜 동안 100년이 넘게 했었을 때고 그 뒤에 이제 잠깐 다른 곳으로 팔렸다가 제프 베조스에게 왔는데 제프 베조스는 그레함 사람들을 이제 가족들을 당연하겠죠. 이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걸러내고 본인의 사람 같은 것을 심었고 그래도 안 되니까 1월 달에 딱 그 제프 베조스가 뉴스룸에 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드물게 뉴스룸에 등장해서 모닝 뉴스에 미팅도 하고 오후에는 뭐 기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뭐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해고를 하고 제프 베조스로서는 신문을 본인이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책방으로 돈을 벌어서 세계 막 넘버원 부자 자리를 오랜 동안 차지하기도 하고 잠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레가시는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주말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 제프 베조스는 신문의 사람으로 본인의 레가시를 본인의 유산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새롭게 하는데 어피니언 섹션을 강화한답니다. 이 어피니언 섹션은 이미 강합니다. 전문가 어피니언 섹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맥스 부투시 같은 사람 국제 정치주로 쓰는 그런 이미 강한데 앞으로는 독자들의 의견과 독자들의 논평 이런 것을 제출하는 포럼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가 워낙에 스타일 섹션이 강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의도적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치에 강한 로컬 신문이니까 정치하면 너무 하드하니까 좀 보드랍게 해서 스타일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이 스타일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정말로 포스트 레이디의 지난번에 뭐 김건희 여사, 질 바이든 여사의 옷도 썼고 그런 것도 됐고 다른 것에서의 스타일리스트도 있잖아요. 스타일 섹션도 이제 다시 재부팅을 하는 좀 그동안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되는 식으로 가는데 아마 이 부분은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위터는 뭔가 힘들 때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트위터는 아직까지 트위터 하면은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그 파랑새잖아요. 그 파랑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런데 가장 뭔가가 안 좋다 해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큰 자산을 없애버린다? 글쎄요, 이게 뭐 세월이 흘러가서 어떻게 컨텐츠를 더 트위터가 좋게 만들어서 성공을 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위험한 선택 같아 보이기는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뭐 날씨 등등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주 제가 오랜만에 잠시 뒤에 영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주 오랜만은 아니네요. 지난주에도 정치와 관련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우선 내일이 화요일이고 모레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공개시장위원회가 0.25%포인트 이자율을 다시 올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100%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다음에는 올린대 안 올린대 하는데 최근까지 한 번 더 올린다 하다가 이 정도면 괜찮을까? 지금 한 번 더 올릴까? 이 정도면 괜찮을까? 사이에서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가 약간 강한 듯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정도. 예를 들면 이번 주 수요일에는 분명히 0.25% 올릴 겁니다. 이 정도의 확신은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롬 파웰 의장이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면서 다음번엔 어떻게 한다고 하나 그 힌트를 기다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오르게 되고 지난해 3월부터 11번째 22년 만에 이자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동안 오랜 동안 이자율이 정말 낮았었다. 그리고 이건 주식시장부터 소비자 많은 것, 자동차 조금 빼고요. 우리가 흔히 이용되는 융자로는 자동차는 워낙에 회사의 프로모션도 있고 또 모델에 따라 다르고 개인의 크레딧 기록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크레딧 카드라든가 그 집 모기지 융자 같은 것은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정 상품을 분석하는 그 월렛 허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올해 또 올린다. 이쪽으로 이곳은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죠.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캐시를 이렇게 쌓아놨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하여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7월 달에 13% 올라서 2021년 9월 달 이후에 최고라고 하고요. 인플레이션은 4% 아래로 내려갔고 2022년도 지난해에 피크 때는 9.1%였으니까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내려갔잖아요. 로이터가 41명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올해 경기 불황이 올 확률이 얼만큼이냐 하면 80%가 온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그럼 거의 또 소프트 랜딩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지난주에 올해 경기 불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는 것을 가장 최근 25%에서 20%로 또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전혀 그러니까 타격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에 그 정도. 아무튼 이게 이제 수요일에 미리 나올 그럴 얘기고요. 영화 최근에 이제 바벤하이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항상 핑크색 바비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비 그 영화 이번 주말에 개봉을 했었던 영화 그 바비 그리고 이제 줄리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원자 폭탄 만든 사람. 이 사람의 전기가 오펜하이머 영화잖아요. 이 두 개의 영화가 어떨까 하면서 개봉되기 전부터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바비와 이제 그 오펜하이머를 합쳐서 바벤하이머라고 했는데 이 바벤하이머가 하나는 넘버 원, 하나는 넘버 투 전혀 너무 다르잖아요. 바비는 바비잖아요. 이 바비의 영화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것도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더군요. 한국 얘기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최고 탑을 했습니다. 얼마에 벌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그리고 여름을 살렸다 할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오펜하이머인데 이 영화는 올해 이제 가장 큰 영화예요. 이 바비가 지금까지 이제 티켓으로는 차세대 스토리잖아요. 어린이들의 캐릭터, 정서. 해서 이제 바비가 켄에게 너도 너의 개인적인 인디비주얼리티를 어떻게 해봐 하는 그런 거 대강 짐작되시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는 이제 그 바비는 워너 브라더스군요.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유니버설. 왜 영화사까지 불러드리냐면은 이 두 영화가 이 정도로 히트를 친 것은 요즘 스트리밍이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 시대에 정말
괜찮았네 하기 때문에 영화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비 영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레타 거웍이라는 여자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여자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서는 제일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수입이 많았답니다. 영국 쪽에서도 괜찮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오펜하이머는 이 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 크리스 놀란 감독이 막 깊이 있고 뭐 밴맨을 만들어도 이 새로운 걸 만들겠어 하면서 뭔가 아무튼 그렇잖아요. 뭐 심층으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원자 폭탄을 개발하는 그 과정을 그린 전기 영화인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 중에서는 배트맨 빼고는 가장 큰 흥행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주말에 그 바비도 그렇고 1억 달러 넘었고 이 북미에서만 1억 5천만 달러 넘었고 그리고 오펜하이머도 뭐 거의 8천만 달러 넘었거든요. 9천만 달러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8천만 달러는 넘었고 이렇게 같은 주에 1억 달러 뭐 8천만 달러 이렇게 올리는 게 흔치가 않답니다. 뭐 역사상 세 번째라나요? 네 번째라나요? 이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것은 그래 바비가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제를 살렸네? 바비라는 영화가 그 핑크 영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헐리우드는 파업 중입니다. 오펜하이머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헐리우드 파업할 때 맷 데이먼이 시사회에 가서 영국의 런던에 가서 파업 시간에 맞춰야지 되기 때문에 시사회를 원래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당기고 그리고는 파업 참여를 하러 갔고 감독도 이건 해야지 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헐리우드가 이게 언제까지 타결될 때까지 이런 그 좋은 그 시절은 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파업이. 그 점이 미국으로선 중요한 거고요. 한국에서는 바비가 별 인기가 없대요. 아마 미국보다도 더 먼저 개봉이 됐는가 보죠. 미국에서는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한 주일 먼저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딱 한 주일 만에 확 눌렀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미션 임파서블이라든가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영화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바비 여러분도 어떠세요? 바비 영화 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구태여 보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도 오펜하이머를 볼 것 같은데 그만큼 취향이 다른 거고 게다 대고 하나가 또 들어가죠. 한국에는 요즘 일본 영화가 일본 만화 영화가 대세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가 미국, 북미, 미국과 캐나다의 취향이 한국, 동양 쪽의 취향도 아닌 것이고 오랜만에 스트리밍 서비스의 여러 가지를 깨고 이렇게 두 개의 영화가 빛을 발하고 있다 하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동부에서 가장 뭐 올해 더운 날이 되는 지역이 많고요.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랍니다. 지역마다 덥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산불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 치명적인 화재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흘 동안에 이렇게 더운 날씨가 뭐 뉴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 좀 동쪽이죠. 플로리다주까지 연결되고 또 동쪽의 버지니아에서 테네시에서 미주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뉴저지도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도. 근데 저는 요즘 좀 이상한 게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밖에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 있는 데가 좀 더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미리 예상을 하고 각오를 제가 좀 해서 단단하게 해서 그런가요? 어제도 그제도 토요일 일요일 한 번도 에어컨도 켜지 않고 얼음물도 하루에 한 번씩밖에 마시지 않았고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뉴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워낙에 더위도 안 타고 뭐 지역도 그렇네 견딜만 하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헉헉 숨쉬기가 힘들 정도인가 뭐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감은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미국 어느 지역에서 지내고 계시든지 굉장히 주의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어떤 때 몸에 좋은 것 많이 드셔두세요. 그리고 모스코바 상공에서 현지 날짜로 월요일 아침 2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러시아가 격추를 시켰습니다.
이게 한 대는 국방부 근처에서, 또 한 대는 조금만 더 가면 그 드론이 있었던 곳,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옆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다고 하거든요. 주거 지역은 안 친 거죠, 그 드론이. 그래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하는 말이 테러 행위다. 모스크바 시장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 새벽 4시에 이게 뭐냐. 새벽 4시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사람이 없는 곳, 주거지가 아닌 곳을 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처음부터 침략 국가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적지고 병원이고 임산부고 어린이고 어린이 놀이터고 막 칩니다. 막 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같은 러시아가 잔혹하다라고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 동맹도 미국, 나토 전부 러시아와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할 때 서구에서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목소리도 높아진다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크라이나로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억울할 건 없죠.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이건 사람이 다치게 드론을 쓴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니까. 아무튼 러시아 국방장관과 모스크바 시장이 이건 테러 행위야, 이런 잔악무도한 테러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게 참 얼굴이 두껍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그 육지와 크림반도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 다리, K자로 시작되는 그 다리를 부분적으로 폭발을 시켰잖아요. 그게 이제 군 수품의 수송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푸틴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나서 4년 뒤에 건설한 그 다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크라이나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러시아의 보복들이 있었고, 그 보복 가운데 하나가 오데사 항구를 또 친 겁니다. 오데사 항구는 정말 흑해에서 중요한 항구고 우크라이나 곡물이 나가야지 되는 그런 그 항구인데, 거길 치니까 곡물 막 다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농업을 겨냥하는 거잖아요. 전쟁 초기에는 딱 이렇게 있다가 민간인이 있는 곳, 가장 최근까지도 그냥 사람들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지만 돼 하고 밖에 나가서 피자 사 먹고 하는데, 거기서 막 어린이고 누구고 다 그냥 공격해서 숨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새벽 3시에 사람이 없는 틈에 드론 공격했다고 이거 이제 격추시키면서 테러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오데사를 공격을 한 뒤에 이거는 우리도 보복을 해야지 돼 하고 보복을 선언을 하고 모스크바에 드론을 2대를 띄운 것이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시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탄약고를 공격을 했습니다. 탄약고를 공격을 했어요.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탄약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지금은 이렇게 폭력적인 교착인데 그 교착이 풀어지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그 정치 뉴스를 하나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혹시 제가 헤드라인 정도만이라도 전해드릴 만한 그런 정치 뉴스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차라리 낫겠네요. 옐로우스톤에서 곰과 만난 여성이 숨졌는데 지금 그쪽의 레인저 등에서는 곰에 의해서 숨진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야, 요즘은 산에 가도 조심, 길에서도 조심하는 한 주일 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